신혼 첫날 아침, 달콤해야 할 그 시작은 늦잠 자는 신우이의 해장국을 끓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시원하게 뺨을 얻어맞는 것으로 산산조각 났다.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방관하는 남편을 보며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 밑반찬이 가득 차려진 밥상을 통째로 엎어버렸다. 그날 밤 시댁의 전화통은 불이 나게 울려댔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스마트폰의 안내 음성이 텅 빈 드레스룸에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최지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화장대 위에 뒤집어 놓았다. 전세 보증금 무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방금 집주인이 지정한 계좌로 전액 송금되었다. 구청 건축과 행정직원으로 일하며 지난 6년 동안 뼈 빠지게 모은 전 재산이었다. 그녀의 뒤편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유태준이 고개를 숙인 채 양복 나비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소리를 들은 그가 고개를 들었다. 다 보냈어. 그가 물었다. 응.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리에 얹은 올림머리 가발을 떼어내려 손을 뻗었다. 집주인 말이 이전 세입자가 내일 오후에 나간다고 하니까 모레면 열쇠 받아서 청소하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유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잔뜩 긴장했던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뒤로 다가오더니 그녀의 양어깨에 두 손을 얹고 거울 속의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생했어. 지훈아. 그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드레스룸의 창백한 조명 탓인지 그 웃음은 어딘가 지쳐 보였다. 내 스타트업 프로젝트가 첫 투자를 받기만 하면 이 보증금은 내가 꼭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 계좌로 다시 채워 넣을게. 너도 알잖아.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 내 자금이 전부 프로젝트에 묶여 있는 거. 괜찮아. 지우는 뻐근한 뒷목을 주무르며 말했다.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그렇게 칼같이 선 그을 필요 없잖아. 그냥 무탈하게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녀는 언제나 규정과 원칙대로 일 처리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계획된 도면은 비율에 맞춰 시공되어야 하고 승인된 예산은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집행되어야 했다. 그녀에게 결혼 역시 세심하게 관리하고 경영해야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와 같았다. 유태준의 집안은 겉보기엔 꽤 번듯했다. 시어머니는 지역 상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 하나를 쥐고 있는 전통과 예의범절을 따지는 집안이었다. 지우는 늘 예의와 규범을 중시하는 가정이라면 적어도 인간적인 바닥을 보일 일은 없을 거라 믿어왔다. 30분 후 두 사람은 짐가방을 든 채 그낡은 상가 건물의 꼭대기층 현관문 앞에 섰다. 상가 1층부터 3층까지는 고깃집과 당구장, 그리고 노래방이 새 들어 있었다. 원래 창고로 쓰이던 4층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터라 계단실에는 365일 빠지지 않는 삼겹살 기름 냄새와 화장실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매캐하게 맴돌았다. 유태준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짙은 붉은색 가죽 1인용 소파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 신여사가 그 위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짙은 보라색 한복을 그대로 입고 머리에 꽂은 비녀조차 빼지 않은 걸 보니 두 사람이 오기를 벼르고 기다린 게 분명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유태준이 슬리퍼를 갈아 신고 서둘러 다가갔다. 지우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짐가방을 벽 쪽에 내려놓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 여사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지훈의 손에 들려있는 종이 가방에 2초가량 머물렀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훈이 챙겨온 축의금 봉투들이 든 가방이었다. 대부분 구청 동료들과 대학 시절 친구들이 준 것이었다. 앉아라. 신 여사가 턱을 까딱이며 소파 맞은편 바닥을 가리켰다. 지훈과 유태준이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았다. 결혼식은 제법 번듯하게 잘 치렀다. 신 여사가 한복 치맛자락을 매만지며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친척들도 다들 태준이가 살림 잘하게 생긴 참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구청 공무원이 월급은 쥐꼬리만 해도 안정적인 게 최고지. 네, 어머님,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기왕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몇 가지 규칙은 확실히 세워두고 넘어가야겠다. 신 여사가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한 손을 내밀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축의금 봉투들, 이리 내놔라. 지훈은 순간 멈칫하며 무의식적으로 종이 가방의 모서리를 꽉 쥐었다. 어머님. 원래 젊은 것들은 손에 돈이 쥐어지면 씀씀이만 헤퍼져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사들이려 드는 법이다. 신 여사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한치의 거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압이 서려 있었다. 태준이 녀석은 지금 사업 준비하느라 사방에 돈 들어갈 때 천지야. 내가 그 큰 돈을 쥐고 있어봤자 조만간 허튼데 다 써버릴 게 뻔하다. 내게 넘겨라. 내가 너희들 대신 가문의 예비 자금으로 잘 보관해 두마. 나중에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자연히 꺼내 쓸 테니. 이 돈에는 지훈 본인의 인간관계로 얽힌 품앗이 돈이 고스란히 섞여 있었다. 훗날 그녀가 일일이 갚아 나가야 할 빚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을 힐끗 쳐다보았다. 유태주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등 뒤로 슬그머니 손을 뻗어 그녀를 툭 쳤다. 엄마 말씀이 맞잖아. 그냥 들여. 그가 목소리를 한껏 낮춰 속삭였다. 어차피 우리 전셋집 보증금도 다 해결됐고 당장 큰돈 나갈 데도 없잖아. 이 돈은 그냥 엄마한테 효도하는 셈치고 드려. 집안 평화를 위해서라도. 지우는 어떻게든 상황을 덮으려 쩔쩔매는 남편의 얼굴과 맞은편에서 손을 뻗은 채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한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원칙과 논리를 중시하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은 신혼 첫날이었다. 보수적이고 전통을 따지는 집안 특유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축의금이 가득 든 종이 가방을 건넸다. 신 여사는 가방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거실 테이블 아래 서랍을 열어 가방을 쑤셔 넣었다. 그리고 쾅 소리가 나게 서랍을 닫아버렸다. 됐다. 들어가서 쉬어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 지훈이 방바닥 요 위에 누웠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원래 태준이 쓰던 방이었지만 신혼집 청소가 아직 끝나지 않아 관례대로 이틀 밤을 이곳에서 묵어야 했다. 방은 비조받고 보일러를 얼마나 세게 틀어놓았는지 공기가 쩍쩍 갈라져 목구멍이 턱턱 막혀왔다. 유태주는 자리에 눕자마자 무겁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골아떨어졌다. 지우는 몸을 뒤척이며 천장에 핀 얼룩 자국을 응시했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의 도어록에서 갑자기 띡, 띡, 띡 하는 가벼운 마찰음이 울렸다. 이어서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둔탁한 경고음이 들려왔고 서너 번의 반복 끝에 마침내 띠리릭 하며 잠금쇠가 풀렸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신발장에 쾅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다. 지우는 번쩍 눈을 떴다.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새벽 2시 40분이었다. 옆에 누워있던 유태주는 그 요란한 소리에 근육의 기억이라도 발동한 것처럼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더니 맨발로 뛰어나갔다. 지우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의 희미한 센서 등 불빛에 의지해 밖을 살폈다. 신우이 유수아가 신발장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하이힐 한 짝은 이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꽉 움켜쥔 채였다. 지독한 알코올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좁은 현관을 가득 채웠다. 쉬. 조용히 해. 유태준이 헐레벌떡 여동생의 입을 틀어막으며 굳게 닫힌 신 여사의 방문을 향해 긴장 어린 시선을 던졌다. 엄마 주무시는데 미쳤어? 이 시간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어떡해. 오빠 유수아가 혀 꼬인 소리로 웅얼거리며 몸을 흐느적흐느적 늘어뜨렸다. 물 좀 줘. 목말라 죽겠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우리 상전님 일단 방으로 들어가자. 유태주는 동생을 반쯤 끌어안고 부축하며 거실 테이블을 조심스럽게 피해 맞은편 방으로 그녀를 쑤셔 넣었다. 그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상황을 수습한 유태준이 살금살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말똥말똥 깨어있는 지훈의 시선과 마주쳤다. 너 깼어.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딘가 찔리는 듯 시선을 피했다. 수아가 내 결혼 축하한다고 친구들이랑 한잔하다가 과음을 좀 했네. 지훈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가씨는 평소에도 자주 저래?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오늘만 특별히 그런 거야. 유태준은 재빨리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이불을 덮었었다. 얼른 자자. 내일 할 일도 많은데. 잘 자.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잠은 얕았다. 벽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마저 하나하나 셀 수 있을 만큼 얕은 잠이었다. 새벽 5시. 방문 손잡이가 난폭하게 비틀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방문이 뒤쪽 옷장에 처박혔다. 눈을 찌를 듯한 방 안의 형광등이 순식간에 켜졌다. 지훈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시려 미간을 찌푸린 채 문가를 바라보니 시어머니 신여사가 서 있었다. 벌써 깨끗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지금이 대체 몇 시인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빠져 있을 작정이냐? 신여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앙칼지게 새벽의 정막을 찢어발겼다. 새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침 밥상 하나 안 차려놓고 어른들이 시중이라도 들어주길 바라는 게야? 지훈은 베개맡을 더듬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졌다. 5시 2분. 창밖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웠고 첫 시내버스조차 차고지를 나서지 않은 시간이었다. 어머님, 이제 겨우 새벽 5시인데요. 5시가 뭐 어때서? 신여사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지훈이 덮고 있던 이불자락을 획 걷어차 버렸다. 초겨울의 서늘한 냉기가 순식간에 살갗을 파고들었다. 내가 며느리 노릇할 때는 새벽 4시 반이면 마당 다 쓸어놓고 온 식구 빨래까지 맞춰놨다. 넌 마당 쓸 일도 없으니 아침 밥상 하나 차리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말대꾸를 삼키고 재빨리 니트를 주워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으로 가겠습니다. 동작 빨리빨리 못해. 밑반찬 10가지 딱 꺼내놓고 시원하게 해장국 좀 끓여라. 신여사가 팔짱을 낀 채 뒤를 졸졸 따라오며 지시를 내렸다. 수아가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속이 쓰릴 테니 국물은 맑게 끓이고 콩나물 팍팍 넣어서 시원하게 끓여내. 지훈은 맨발로 주방의 차가운 장판 바닥을 밟으며 낡아빠진 구형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의 전구가 파르르 2번 떨렸다. 내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들과 언제 넣어뒀는지도 모를 밀폐 용기들이 빈틈없이 쑤셔 박혀 있었다. 이리저리 뒤적여 보았지만 시들시들한 당근 2개, 마늘 반쪽, 꽝꽝 얼어붙은 얇은 갈치토막 하나, 그리고 쉰내가 풀풀 나는 묵은지 한 통이 전부였다. 밑반찬 10가지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콩나물조차 없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뒤를 돌아 주방 입구에 서서 감시의 눈초리를 번뜩이는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어머님, 집에 식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훈이 평온한 목소리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콩나물이 없으니 해장국은 끓일 수 없습니다. 냉장고에는 얼어붙은 생선 한 토막과 묵은지 조금뿐이라 밑반찬 10가지를 차려낼 방도가 없습니다. 신여사의 눈썹이 즉각 위로 치켜 올라갔다. 없으면 나가서 사오면 될 거 아니야. 넌 지금 여기서 날 멀뚱멀뚱 쳐다보며 뭘 하자는 게냐? 건물 아래 마트는 아침 8시나 되어야 문을 엽니다. 지훈은 동요 없이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다. 그녀는 늘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하는 것에 익숙했다. 게다가 아가씨는 새벽 2시 40분에야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깨워서 국을 먹이는 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될 겁니다. 차라리 8시에 마트 문이 열리면 제가 나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 국을 끓이는 것이 시간상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제안이었다. 구청 사무실이었다면 그녀가 상사에게 이런 식의 계획 수정을 건의했을 때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제를 내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구청이 아니었다. 신 여사의 안색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계획이 틀어져서 짜증이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가 정면으로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표정이었다. 그녀의 콧방울이 벌렁거렸고 숨소리는 짐승처럼 거칠어졌다. 내년이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 게냐? 신 여사의 목소리는 낮게 억눌려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이빨 틈새로 지식이듯 튀어나왔다. 저는 그저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지훈이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식재료도 부족하고 게다가 뭐 신 여사가 갑자기 찢어질 듯한 비명을 내질렀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는 그 날카로운 소리에 고막이 윙윙거릴 정도였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지훈의 코앞까지 바짝 들이대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어디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어린 년이. 철밥통 공무원 하나 꿰찼다고 아주 요새 떨고 자빠졌네. 시집 온 첫날부터 감히 시간을 따져? 어디서 그딴 알량한 규정 들먹이면서 또박또박 말대꾸야. 어머님, 저는 말대꾸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날아든 매서운 소나기가 지훈의 왼쪽 뺨을 후려쳤다. 어찌나 악다구니를 썼는지 힘이 대단했다. 지훈의 고개가 한쪽으로 확 돌아갔고 묶여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왼쪽 귀에서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고 뺨의 피부는 펄펄 끓는 물을 끼얹은 듯 화끈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입안 점막이 이빨에 쓸려 찢어졌는지 혀끝에서 비릿한 쇳물 같은 피맛이 퍼져나갔다. 순간 시간이 아주 짧게 정지한 것만 같았다. 지훈은 곧장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뺨을 얻어맞아 고개가 돌아간 그 자세 그대로 그녀의 시선은 냉장고 문짝에 반사된 표면에 머물러 있었다. 야, 신 여사가 짐승처럼 포효했다. 분노로 헐떡이는 그녀의 가슴팍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이게 내 친정에서 배운 가정교육이냐? 어른이 까라면 까는 거지. 이 집에서는 내 말이 곧법이고 규칙이야. 내가 혼자서 애 둘 키우고 이 건물까지 사올린 게 다 뭐 덕분인 줄 알아? 바로 그 위계질서 덕분이다. 내 깎게 뭔데 감히 내 앞에서 논리를 따져. 그제야 안방 문이 열렸다. 유태준이 까치집이 된 머리를 한 채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걸어 나왔다. 그는 하품을 쩍쩍해대며 눈을 비비더니 주방에서 벌어지는 대치 상황을 바라보았다. 그는 분노로 사시나무 떨듯 떠는 어머니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린 채 뺨이 실시간으로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있는 아내도 보았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눈물도 고이지 않았고 억울해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어제 결혼식장에서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이 남자가 이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용히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유태준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지도 그녀의 뺨에 난 상처를 살피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다정하게 등을 쓸어내렸다. 아유, 아침 대바람부터 진짜 왜들 이러세요.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귀찮아 죽겠다는 말투로 웅얼거렸다. 엄마, 혈압 오르시겠어요. 고정하세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지훈을 쏘아보았다. 지훈아, 너도 참 답답하다. 엄마가 하라면 그냥 좀 하지. 재료가 없으면 나가서 24시간 편의점이라도 뒤져서 사오면 되잖아. 정 안 되면 그냥 좋게 좋게 말씀드리지 왜 굳이 말대꾸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유태준은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를 나무라는 듯한 훈계조로 짓거렸다.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신혼 첫날부터 집안 분위기 망칠 일 있어? 빨리. 지훈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 그렇구나.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이 순간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어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강탈당한 축의금, 한밤중 만취한 여동생을 익숙하게 감싸고 돌던 모습, 오늘 새벽 5시에 날아든 기선제압용 뺨따귀, 그리고 지금 폭력의 가해자 곁에 서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종용하는 남편이라는 작자까지. 이곳은 예의와 전통을 중시하는 번듯한 가정이 아니었다. 이곳은 타인의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자신들의 비대한 허영을 유지하는 끔찍한 기생충의 소굴이었다. 그리고 유태주는 어머니의 거대한 그늘 아래 숨어 모든 책임과 골칫거리를 남에게 떠넘기는데 골몰하는 비겁자일 뿐이었다. 그가 그녀의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필요했던 이유,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공무원 아내가 필요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자신의 이 초라하고 한심한 인생을 떠받쳐줄 무한 리필 현금 인출기이자 공짜 파출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집안에서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이성적인 대화도 통하지 않는다.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기형적인 권력과 억압뿐이다. 당장 사과 안 해. 신 여사는 아들이 제 편을 들자 기세가 등등해져 소리를 빽 질렀다. 오늘 내년이 이 부엌 바닥을 3번 광이 나게 닦아놓기 전에는 한 발짝도 나갈 생각 마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입꼬리를 쓱 문질러 베어나온 핏자국을 닦아냈다. 그녀의 바로 옆에는 묵직한 실온목 식탁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저녁 식사 때 먹다 남은 반찬 그릇들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였다. 쉰 김치 조가리, 깍두기 국물, 말라 비틀어진 밥알들이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원래라면 유태준이 치워야 할 목이었지만 그는 방으로 쏙 들어가 잠부터 퍼잤던 것이다. 지우는 식탁 앞으로 다가갔다. 발걸음을 멈춘 채 두 팔을 아래로 축 늘어뜨렸다. 그녀의 시선은 두툼하고 거대한 원목 식탁을 향해 있었다. 너 꿀 먹은 벙어리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신 여사가 등 뒤에서 여전히 떽떽거리고 있었다. 지훈이 두 손을 뻗어 식탁 가장자리에 단단한 나무 밑동을 꽉 움켜쥐었다. 나무의 차갑고 거친 질감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무릎을 살짝 굽혀 무게 중심을 낮춘 뒤 허리에 힘을 주었다. 전신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녀는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고 기합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저 온몸의 체중과 근력을 끌어모아 그 거대한 실온목 식탁을 위로 번쩍 집어 던지듯 엎어버렸다. 우당탕탕. 무거운 원목 식탁이 통째로 뒤집히며 주방의 장판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고 고막을 찢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터져나왔다.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던 사기그릇과 접시들이 허공으로 튀어오르며 벽과 냉장고를 향해 포탄처럼 날아갔다. 와장창. 쨍그랑. 산산조각 난 사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산했다. 시큼한 깍두기 국물, 시뻘건 김치 국물, 먹다 남은 생선 가시들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깨끗했던 주방 벽과 바닥은 물론이고 신 여사의 정갈한 실내복 바짓가단까지 엉망으로 적셔놓았다. 단 1초 만에 주방은 처참한 재난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신 여사는 눈앞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폭력에 기겁하여 뒷걸음질을 치다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깍두기 조각을 밟고 미끄러졌다. 그녀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김치 국물이 흥건한 바닥에 추하게 나동그라졌다. 유태주는 경악으로 눈을 허옇게 부릅뜬 채 그 자리에 망석중처럼 굳어버렸다. 넘어진 제 어미를 부축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얼빠진 채 서 있었다. 미쳤어, 미쳤어. 이 미친년, 신 여사가 김치 국물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을 가리켰다. 내년이 감히 밥상을 엎어? 감히 시어머니 앞상에서 밥상을 뒤집어 엎어. 지훈은 식탁에서 손을 뗐다. 그녀는 손바닥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다. 바닥에 주저앉아 뒷목을 잡고 꾀꾀거리는 시어머니도 넋이 나간 채 얼어붙은 남편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몸을 돌려 주방을 걸어 나갔다. 발밑에서 사기 파편들이 짓밟히며 바스락거리는 서늘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벽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짐가방 앞으로 다가갔다. 지퍼를 열어 젖혔다. 짐을 쑤셔 넣기 시작했다. 화장품 파우치, 잠옷, 겉옷.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최지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제야 꿈에서 깬 듯 유태준이 안방으로 허겁지겁 쫓아 들어왔다. 짐을 싸는 아내를 보며 경악에 찬 목소리가 삑사리를 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가 성질이 좀 급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밥상을 엎는 게 말이 돼? 집안 꼴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지금 어딜 가려고.
지퍼가 끝까지 닫히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지우는 짐가방 끈을 어깨에 둘러맸다. 그녀는 몸을 돌려 유태준을 응시했다. 마치 숨이 끊어진 시체를 내려다보는 듯 뼛속까지 시린 눈빛이었다. 비켜.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 2글자였다. 유태준은 그 서늘한 기백에 짓눌려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반보 물러섰다. 지우는 가방을 맨 채 안방을 빠져나와 거실을 가로질렀다. 신우이 유수아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바깥 세상이 두 쪽이 나는 소동에도 그녀의 단잠은 전혀 방해받지 않은 듯했다. 신 여사는 아직도 주방 바닥에 나자빠진 채 자이고 내 팔자야.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년이라며 곡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훈이 현관 앞에 섰다. 도어록에 열린 버튼을 누르자 띠리릭 하는 경쾌한 기계음이 울렸다. 문을 밀고 나가자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새벽바람이 훅 끼쳐오며 계단실에 찌든 삼겹살 기름 냄새를 단숨에 씻어냈다. 오늘 내년이 그 문턱을 넘으면 2번 다시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충격에서 헤어나온 신 여사가 거실로 기어나와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다. 우리 유씨 집안에 너같이 위아래도 없는 상스러운 며느리는 필요 없어. 지우는 뒤통수조차 돌아보지 않았다. 쾅. 묵직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로 거칠게 닫히며 그 모든 추악한 아우성과 광기를 문 너머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지우는 상가복도에 홀로 섰다. 새벽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고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왼쪽 뺨은 여전히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이미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정밀 기계처럼 다음 단계의 프로토콜을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고 있었다. 5시 30분 후 구청 청사 출입문은 아침 9시가 되어야 열리지만 내부 공무원인 그녀에게는 건축과 기록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권한 카드가 있었다. 상대방이 논리와 상식으로 대화할 생각이 없다면 그녀는 상대방이 가장 공포스러워할 행정규칙과 원칙으로 철저하게 박살을 내주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고 짐가방을 고쳐맨 뒤 뚜벅뚜벅 계단을 내려갔다. 목적지, 구청 건축과. 11월의 서울 새벽, 바람결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한기가 서려 있었다. 최지우는 인도에 흩뿌려진 누런 은행잎을 밟으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첫차 버스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히터는 아직 제대로 온기를 뿜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 쪽 1인석에 앉아 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버스 차창 유리에 비친 그녀의 옆얼굴, 왼쪽 광대뼈에서 턱선으로 이어지는 자리에는 이미 시퍼런 멍이 선명하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상처에 손조차 대지 않았다. 6시 15분 버스가 구청 건물 앞에 멈춰섰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우는 건물 측면의 직원 전용 출입구로 돌아가 코트 주머니에서 공무원증을 꺼내 카드리더기에 댔다. 짧은 비프음과 함께 육중한 유리문이 양옆으로 미끄러지듯 열렸다. 당직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며 종이컵 커피를 홀짝이던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들다 그녀를 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이구, 최 주무관님. 오늘 엄청 일찍 출근하셨네요. 급하게 처리할 서류가 좀 있어서요. 지우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구청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복도 끝에 비상구 유도등만이 스산한 초록빛을 내뿜고 있었다. 지우는 3층 건축과 사무실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자신의 자리로 다가갔다. 형광등은 켜지 않은 채 책상 위 모니터 옆에 스탠드 조명만 딸깍 켰다. 컴퓨터 본체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냉각 팬이 났고 묵직한 소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우는 짐가방을 책상 아래 빈 공간에 밀어넣고 서랍을 열어 머리끈을 꺼낸 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단단히 모아 하나로 질끈 묶었다. 모니터 화면이 밝아졌다. 바탕화면에 건축 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다. 4번 입력. 비밀번호 입력. 엔터. 파란색 시스템 화면이 펼쳐졌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2초가량 머물더니 이내 재빠르게 주소 하나를 타이핑했다. 지난 반년 동안 유태준이 작성한 온갖 서류에서 수없이 보았던 주소이자 신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낡은 상가 건물의 소재지였다. 엔터 키를 눌렀다.
몇 초간의 로딩이 끝나고 그 건물의 완전한 생애 주기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났다. 지우는 건축물 대장 탭을 클릭했다. 대장 기록에 따르면 이 건물은 1992년에 준공되었다. 허가받은 층수는 지상 3층, 지하 1층이었다. 용도 등기에는 1층부터 3층까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실은 기계실 및 창고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다 4층의 부속 내용에 멈췄다. 4층 면적 35제곱미터, 등기 용도는 물탱크실 및 옥상 부속 창고. 지훈의 시선이 물탱크실이라는 네 글자에 머물렀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이 물탱크실을 개조해서 만든 소위 안방이라는 곳에 누워 건조하고 숨막히는 보일러 열기를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는 마우스를 쥐고 시스템 우측 상단의 연도별 항공 및 현장 조사 영상 폴더를 열었다. 화면에는 연도별 항공 사진들이 나타났다. 지훈은 올해의 최신 영상을 띄워 확대했다. 건물 옥상에 원래 35제곱미터 크기여야 할 회색 네모칸은 영상 속에서 이미 옥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변해 있었다. 외벽에는 배기통과 에어컨 실외기가 조잡하게 얽혀 있었다. 눈으로만 대충 가늠해봐도 불법 증축 면적이 최소 60제곱미터는 거뜬히 넘어 보였다. 이건 단순한 불법 개조가 아니었다. 비주거 공간을 강제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악성 불법 건축물이었다. 지우는 책상 위에 포스트잇을 가져와 볼펜 뚜껑을 열고 종이 위에 첫 번째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위법 건축 사항 1, 옥상 불법 증축 및 무단 용도 변경. 그녀는 계속해서 마우스 휠을 굴려 1층 도면을 확인했다. 1층에 허가받은 건축 면적은 90제곱미터였다. 하지만 어젯밤 그 고깃집에 들어설 때 보았던 풍경이 떠올랐다. 가게 외부로 투명한 방풍 비닐을 쳐서 길게 덧댄 천막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원형 드럼통 테이블 7-8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도로 경계선 도면을 불러와 겹쳐서 대조해 보았다. 그 비닐 천막은 건물 뒤편의 법정 공지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대지 경계선을 넘어 소방도로를 최소 2m 이상 침범하고 있었다. 펜끝이 종이 위를 스치며 두 번째 문장을 적었다. 위법 건축 사항 2, 1층 소방도로 침범 불법 가설물. 그녀는 이 두 줄의 문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구청에서 6년을 일하며 그녀는 이런 위반 건축물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구도심의 상가들은 크든 작든 불법 건축물을 하나씩은 안고 있었고 누군가 실명으로 민원을 넣지 않는 이상 단속반은 보통 눈 감아주는 편이었다. 이따금 이웃의 민원이 들어와도 상가 주인이 단속반원에게 적당히 뭉치고 상징적인 이행강제금 몇 푼 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들고 구청 내부 직원의 전문성을 무기 삼아 관련 부서 곳곳에 실명으로 고발장을 내고 상급 감사기관에까지 참조로 넘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지우는 인쇄 설정창을 띄웠다. 건축물 대장, 원본 도면, 연도별 현장 사진, 도로 경계선 중첩 도면. 인쇄기에서 갓 구워낸 토너 냄새를 풍기는 서류들이 한 장씩 쏟아져 나왔다. 지우는 형광펜을 쥐고 위반 사항마다 눈에 띄게 노란 줄을 그었다. 그녀는 최신 건축법 시행규칙을 찾아보고 여백에 그에 맞는 이행강제금 계산식을 빼곡히 적어 넣었다. 불법 주거용 개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시가표준액에 위반 면적의 10%를 곱하여 매년 부과된다. 신여사의 건물은 비록 낡았지만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어 시가표준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 거기에 1층 고깃집의 소방도로 침범에 따른 벌금까지 더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터였다. 일단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건물이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다. 사무실 안으로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지훈의 얼굴에 난 상처를 알아챘다. 최 주무관님, 얼굴이 왜 그래요? 맞은편에 앉은 주무관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깜짝 놀라 고개를 쑥 내밀었다. 어제 막 결혼식 올렸잖아요. 지금 신혼여행 휴가 중 아니었어요.
실수로 문틀에 좀 부딪혔어요. 지우는 잘 정리된 서류들을 투명한 엘자 파일에 차분히 챙겨 넣으며 대답했다. 특별 휴가는 취소했어요. 개인적으로 급히 처리할 일이 좀 생겨서 오전 반차만 쓰고 오후에 다시 복귀할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치고 서류철을 손에 든 채 사무실을 나섰다. 8시 40분. 지우는 구청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한 법률사무소의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에 담긴 녹차가 한 잔 놓여 있었다. 정각 9시,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최지훈 씨 맞으시죠? 강 변호사입니다. 그는 지훈의 얼굴을 슬쩍 한번 보고는 더 묻지 않고 자기 앞에 수첩을 펼쳤다. 전화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상황이 꽤 급박한 것 같더군요.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투명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방금 출력한 건축 도면이 아니라 은행 거래 내역서 몇 장과 전세 계약서 사본이었다. 어제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감정의 기복이 없었다. 어제 오후 제가 1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남자 측에서 알아본 전셋집이었고 계약은 제 명의로 진행했지만 남자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계약은 반드시 파기되어야 합니다. 강 변호사가 거래 내역서를 훑어보았다. 아직 입주 전이니 이론적으로는 미이행 상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돈이 이미 집주인 계좌로 넘어간 상태라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전 파트너분이 보증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 돈에 손을 대려 한다면 그게 제가 변호사님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지훈이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그 남자의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장기 백수 상태고 이 전세 보증금은 현재 그가 손댈 수 있는 유일한 거액의 자금입니다. 10중 8구 뒤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부부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자기 계좌로 돌려받으려 수작을 부릴 게 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첫째,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해 주세요. 이 계약의 자금 출처가 전적으로 저 개인에게 있으며 혼인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 주십시오. 본인의 직접 확인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자금 이동은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못 박아 주시고요. 제가 새로운 반환 계좌를 지정할 때까지 집주인이 해당 자금의 반환 절차를 즉시 동결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펜으로 메모를 해나갔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우면 보통의 집주인들은 함부로 제3자에게 돈을 넘겨주지 못하니까요. 또 다른 건요. 지우는 결혼식 당일의 축의금 방명록 장부를 꺼냈다. 둘째, 어젯밤 남자 쪽 어머니가 어른이 대신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제 몫의 축의금 2천만 원을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영수증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강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영수증이 없다고요? 그건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결혼식 비용을 치르기 위한 공동 자금이었다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우길 수 있거든요. 2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우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신 여사, 그러니까 그 남자의 어머니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주십시오. 만약 일주일 내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우는 서류철에 손을 넣어 노란 형광펜이 가득 칠해진 건축 위반 자료 뭉치를 강 변호사 앞으로 밀어넣었다. 곧바로 법원에 그녀 명의의 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주십시오. 사유는 채무 분쟁 및 악의적인 자산 은닉 위험입니다. 이 건물은 그녀 이름으로 된 유일한 고가 자산입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라는 빨간 줄이 그어지면 이 건물을 담보로 한 모든 대출이 즉각 중단되고 은행에서는 당장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강 변호사는 전문 감정평가보고서 못지않게 치밀한 위반 자료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이 젊은 여자를 다시 찬찬히 뜯어보았다. 최지훈 씨,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소송을 걸어오면 지루한 진흙탕 싸움이 될 텐데요. 공탁금은 지금 당장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여자는 맞소송을 걸지 못합니다. 이 건물의 치부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걸 나보다 훨씬 더 두려워할 테니까요. 그녀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죠. 건물을 지키는 비용이 그깟 2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주 현명한 선택을 내릴 겁니다. 11월 10일 오전 11시. 지우는 법률사무소를 나와 구청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6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6층은 도시계획국 사나이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반 사무실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우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있는 팀장 자리로 다가갔다. 최 팀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신문을 읽고 있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다 건축과의 최지윤을 발견하고는 사람 좋게 웃어 보였다. 어이구, 최 주무관. 어제 막 잔치 치르지 않았어? 집에서 푹 쉬지 않고 여긴 웬일이야?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실명 고발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실명 고발장을 하나 제출하러 왔습니다. 심각한 소방 안전 위험 및 60제곱미터 이상의 불법 용도 변경 건입니다. 최 팀장의 웃음기가 살짝 가셨다. 내부 직원이 타 부서로 직접 실명 고발을 하는 건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어 첫 장을 넘겼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표정이 무겁게 굳어졌다. 이거 대영동 먹자골목 입구에 있는 그 낡은 건물 아닌가? 1층이 고깃집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 도면 대조 작업은 최 팀장은 빼곡하게 정리된 산출 데이터와 법규 인용 문구들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최 주무관, 자료를 아주 작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했구먼. 이 건물, 꽤 오래전부터 벼르고 있었나 봐. 건축과 직원으로서 관할 구역 내에 이렇게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걸 보았다면 마땅히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철저히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이 건물의 꼭대기층은 주택으로 불법 개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배관까지 무단으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화재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질 겁니다. 소방서 쪽에도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사본을 동시에 접수해 두었습니다. 단속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점검을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최 팀장은 서류철을 덮었다. 그는 이 바닥에서 20년을 구르며 이 자료가 가진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민원 서류가 아니었다. 이미 총알을 장전하고 상대방의 미간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이었다. 만약 그가 이 건을 덮으려 든다면 그 총알은 자신까지 꿰뚫어 버릴 것이 분명했다. 알겠어. 오후 1시에 내가 직접 인솔해서 현장으로 출동하지. 그날 오후 4시. 신 여사는 거실의 붉은 가죽 소파에 벌러덩 들어 누워 있었다. 이마에는 해열 패치가 하나 붙어 있었다. 주방 바닥은 유태준이 대충 쓸고 닦아 놓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시큼한 김치 쉰내가 코를 찔렀다. 유수아는 맞은편 바닥에 퍼질러 앉아 손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에 립스틱을 덧바르며 투덜거렸다. 엄마, 그 여자 진짜 그냥 그렇게 가버렸어? 오빠도 참, 어디서 저렇게 근본 없는 미친년을 데리고 왔대. 내가 어제 저녁에 아주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어디다 대고 밥상을 엎어버려? 대체 누굴 호구로 아는 거야? 그 재수 없는 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신 여사가 눈을 감은 채 이를 빠득빠득 갈며 말했다. 꼴랑 공무원 시험 하나 합격했다고 지가 무슨 장관 마누라인 줄 아나 봐야네. 오늘 분명히 선을 긋는데 그년이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에는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 유씨 집안 문턱은 못 넘는다. 태준이 그 등신 같은 자식도 그래. 계집애 하나 기죽여서 못 다루고. 그때 거실 테이블에 올려둔 신 여사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발신자 표시에는 1층 고깃집 김 사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신 여사는 미간을 팍구기며 전화를 받았고 거드름을 피우며 목소리를 길게 느렸다. 여보세요, 김 사장.
다음 달 월세 넣을 때가 다 되어가는데. 월세. 신 회장님, 지금 그깟 월세 타령이 나옵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평소에 굽실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거의 반쯤 미쳐버린 듯한 고함이었다. 지금 당장 튀어내려와 봐요. 구청 단속반이랑 소방서 사람들이 내 가게에 딱지 붙이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신 여사는 기겁을 하며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이마에 붙어있던 해열 패치가 다리 위로 툭 떨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뭘 딱지 붙여? 우리 가게 앞방풍 비닐 천막이 소방도로를 막아서 심각한 불법 건축물이랍니다. 당장 3일 안에 전부 철거하라고 명령서 날아오고 벌금 폭탄까지 맞게 생겼다고요. 그뿐인 줄 알아요? 지금 구청 직원들이 이 건물 도면 들고 회장님 옥탑방이랑 지하시설 싹 다 뒤지겠다고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평소에 구청에 아는 사람 널렸다고 큰 소리 치더니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전화가 뚝 끊겼다. 신 여사의 머릿속에서 삐 하는 이명이 울렸다. 그녀는 슬리퍼를 제대로 꿰어 신을 새도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계단으로 뛰쳐나갔다. 3층 반쯤 되는 계단 모퉁이를 도는데 정복 차림의 남자 셋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맨 앞에 선 중년 남자의 어깨에는 보디캠이 매달려 있었다. 아이고, 단속반 나리들,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신 여사는 곧바로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제가 이 건물 주인 되는 사람인데 뭔가 오해가 단단히. 건물주 신정숙 씨 되십니까? 최 팀장은 얼음장 같은 얼굴로 손에 든 서류철을 들어 올렸다. 이 건물에 다수의 심각한 불법 용도 변경이 있다는 실명 고발을 받고 나왔습니다. 방금 1층 측량은 끝났고요. 이제 4층의 실제 사용 실태를 확인해야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면에 따르면 4층은 물탱크실과 창고로 되어 있더군요. 신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질렸다. 아이고 반장님, 저 위에는 그냥 잡동사니 좀 쌓아두고 침대 하나 가져다 놓고 아주 가끔 눈이나 붙이는 곳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별것도 아닌 일로 귀찮게 걸음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시원하게 차나 한잔하면서 별거인지 아닌지는 들어가 보면 알겠죠. 최 팀장은 그녀의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고 가볍게 무시한 채 성큼성큼 위로 올라갔다. 5분 뒤 단속반원들은 4층 현관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완벽하게 깔린 보일러 장판, 주방 설비와 온갖 생활 집기들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다. 비좁은 공간에서 터지는 플래시 불빛이 유난히 섬뜩하게 번쩍였다. 불법 용도 변경, 도시가스 무단 연결, 무단 난방 설비 시공. 죄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최 팀장이 수첩에 무언가를 휘갈겨 쓰더니 문틀에 기대어 다리를 후들거리고 있는 신 여사를 쏘아보았다. 신정숙 씨, 이건 악성 불법 건축물입니다. 규정에 따라 즉시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대략 2,800만 원씩 부과됩니다. 거기에 소방안전 위협사항도 엮여 있어서 소방서에서 날아올 과태료 고지서는 별도로 청구될 겁니다. 2,800만 원. 이 몇 글자가 거대한 해머처럼 신 여사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1층 고깃집 천막 철거 후 세입자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월세 삭감이나 조기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끼칠 손해는 아직 계산에 넣지도 않은 액수였다. 대체 누가 찌른 겁니까? 신 여사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도끼를 품기 시작했다. 옆 건물 박 영감탱이지? 그 영감탱이가 내 건물배 아파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최 팀장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복잡 미묘한 눈빛을 보냈다. 신정숙 씨, 실명 고발인의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수첩을 탁 덮으며 덧붙였다. 네, 좋아서 귀띔 하나 해드리죠. 고발 자료가 우리 구청 직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최근에 이 바닥 생리를 아주 잘 아는 전문가한테 밑보인 적 없습니까? 이 바닥 생리를 잘 아는 사람. 신 여사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늘 이른 아침, 개판이 된 주방에 우두커니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던 그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구청 건축과에서 일한다는 자신이 뺨을 갈기고 집에서 쫓아낸 새며느리. 말도 안 돼. 신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틀을 타고 스르륵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건물 전체가 거대한 공포에 짓눌려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저녁 7시 홍대 인근의 어느 카페. 유태주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달랑 제목만 적힌 스타트업 사업 계획서가 띄워져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오늘 밤 어느 이자카야에서 술을 퍼마실지 고르고 있었다. 갑자기 스마트폰 상단에 새 이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강남구에 있는 어느 법률 사무소였다. 그가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첨부 파일에는 스캔된 법적 문서가 하나 있었다. 전세계약 무효 및 축의금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 증명. 유태준의 시선이 딱딱하고 낯선 법률 용어들을 빠르게 훑어내리다가 몇 가지 핵심 문구에 멈췄다. 혼인신고 미비로 인한 사실혼 관계 불성립. 의뢰인 최지윤의 일방적 관계 종료 통보. 1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수령인에 대한 자금 동결 통보 완료.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 무단 갈취한 2천만 원의 축의금 전액 반환 요망. 불이행 시 귀하 명의 대영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 신청 예정. 툭 스마트폰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키보드 위로 나뒹굴었다. 1억 5천만 원짜리 보증금이 동결됐다고? 그건 그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창업 초기 자금이었다. 원래 그의 계획은 지훈이 전셋집에 입주하고 나면 그 전세권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당겨 코인 투자로 날려먹은 빚을 돌려막으려는 심산이었다. 어머니가 지훈을 들들 볶아대도 못 본 척 모른 척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다. 이 여자를 이 집에 단단히 묶어두기만 하면 그녀의 전 재산은 조만간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올 테니까.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그는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최지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수신이 정지되어 있거나 당겨받기. 수신 차단이었다. 그는 당장 주소록을 뒤져 구청 건축과 사무실 번호를 찾아 다이얼을 눌렀다. 수십 번의 신호음이 울린 끝에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네, 건축과입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거기 최지윤 주무관님 계십니까? 저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유태준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삑사리가 났다. 최 주무관님이요? 오후에 연차 내고 가셨는데요. 당분간 사무실에 출근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자의 목소리에는 사무적인 차가움이 뚝뚝 묻어났다. 최 주무관님이 퇴근하시면서 신신당부하고 가신 게 있는데요. 혹시라도 성이 유 씨인 남자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오면 이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앞으로 모든 연락은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시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관공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답니다. 끊겠습니다. 또 전화가 매정하게 끊겼다. 유태준은 넋이 나간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카페에 흐르는 경쾌한 재즈 음악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비웃는 조롱처럼 들렸다. 그는 여태껏 자기가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종한다고 믿었다. 최지윤이라는 여자는 그저 답답할 정도로 원칙만 따지는 얄팍한 전통과 시댁의 위세로 찍어 누르면 고분고분 엎드리는 샌님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착각이었다. 평생을 규정과 원칙으로 자신을 통제해온 사람이 그 무서운 규정과 원칙을 무기 삼아 타인을 짓밟기로 작정했을 때 상대방에게는 숨 쉴 틈조차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고시원. 면적이라야 고작 5제곱미터 남짓한 단칸방. 성인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침대 하나, 벽에 딱 붙은 비좁은 책상, 심지어 볕이 드는 창문조차 없는 방이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하나만이 창백하고 시린 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최지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다. 현관문 뒤에 던져둔 짐가방은 아직 지퍼조차 열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의 왼쪽 뺨은 여전히 복이 흉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불에 대는 듯하던 통증은 이제 묵직하고 뻐근한 고통으로 변해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였다. 강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였다. 집주인이 내용 증명을 수령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남자 측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신 여사 측에도 내용 증명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녀가 처한 작금의 사태를 보건대 10중 8구 내일 날이 밝자마자 제 쪽으로 축의금 반환 연락이 올 겁니다. 지우는 액정 위로 떠오른 글자들을 묵묵히 읽어내려갔다. 답장은 보내지 않고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다. 방 안은 적막했다. 얇은 합판 벽 너머로 복도를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소리에 바닥이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짐승 같은 고함 소리도, 날아드는 매서운 손찌검도, 사방에 튄 시큼한 쉰 김치 냄새도, 그리고 어미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벌벌 떨던 한심한 남자도 이곳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냉기를 머금은 코트를 벗어 벽에 박힌 옷걸이에 걸었다. 그러고는 좁아터진 세면대 앞으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손가락을 씻어내렸다. 그녀는 세면대 가장자리에 오래되어 누렇게 뜬 실리콘 마감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이고시원 건물 역시 건축 대장상의 허가를 완벽하게 지키진 않았을 것이다. 방음은 끔찍할 정도로 허술했고 배관 설계 또한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양손으로 차가운 물을 담아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왼쪽 뺨을 조심스레 적셨다. 살을 애는 듯한 물의 온도가 상처를 찔러왔지만 오히려 그녀의 호흡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웠다. 연애 초창기 유태준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리키며 내뱉었던 달콤한 속삭임이 떠올랐다. 나중에 우리도 이 도시에 번듯한 우리만의 집을 짓자.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에 햇살이 쏟아지는 통유리창이 있는 그런 집. 하지만 그녀는 애초에 통유리창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다. 수천 수만 장의 도면을 뜯어보며 살아온 건축과 공무원으로서 그녀가 뼛속 깊이 믿는 신념은 단 하나였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란 겉껍데기를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포장했는지 혹은 전통과 예의를 들먹이는 간판을 얼마나 거창하게 내걸었는지가 아니라 바닥의 기초공사를 얼마나 깊게 파내려갔는지 철근을 얼마나 단단하게 결속했는지 내력벽이 진짜 튼튼한 콘크리트로 타설되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결혼 역시 매한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기초가 아주 탄탄한 건물을 하나 골랐다고 착각했고 지난 6년의 피땀 어린 전 재산을 싸들고 조심스럽게 그곳에 입주할 참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천박한 손찌검이 날아들던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뼈대 있는 가문이라 자부하던 그 집안의 사방 벽체는 썩어 문드러진 허영심이라는 종이박스와 타인의 피를 빠는 기생 넝쿨들로 얼기설기 짜깁기한 최악의 불법 건축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살짝만 힘을 가해도 폭삭 주저앉아 버릴 모래성이었다. 지우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아둔 수건을 집어 얼굴의 물기를 닦아냈다. 몸을 한 바퀴 돌리기조차 버거운 이 비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그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위태롭고 역겨운 불법 건축물은 이제 곧 파멸의 철퇴를 맞고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탈출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